네, 어느덧 10월 첫째 주입니다. 요즘엔 정말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막 땀이 났는데 10월 첫날이 되니까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뉴스체크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일산에서 3만 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일산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300%로 발표했습니다. JDS 경자구역 주민설명회가 15일 개최됩니다. 원마운트 회생 11월에 채권자 동의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외선 주변에 살고 있는 원당동 주민들이 건널목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수사 결론이 불기소 처분으로 났습니다. 시청 백석 이전 사업이 또다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K컬처밸리 대안을 주제로 열린 110회 고향포럼 총평을 전해드립니다. 일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지난 27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22개 구역, 세대수로 치면 약 3만 세대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도지구 대상이 되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총 47개 구역, 5만 9천여 세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중에 3만 세대가 신청을 했으니까 절반 정도가 이번에 도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양시에서 지금 22개 구역을 유형별로 좀 보면 아파트가 11개 구역, 41개 단지,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10개 구역, 17개 단지, 주상복합이 1개 구역, 2개 단지, 지역별로 보면 일산 동구가 14개 구역, 그리고 일산 서구가 8개 구역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일산 신도시 22개 구역 평균 동의율이 84.3%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당이랑 평촌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데 분당 같은 경우 90.7%, 네. 평촌 같은 경우 86.7%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동의율은 이제 아무래도 선도지구 공모에 이제 응했던 신청자들이 이제 밝힌 동의율이니까 실제 동의율은 별도로 지자체별로 이제 검증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고양시는 5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6,000호, 많으면 9,000호까지 선도지구를 11월 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에 2027년에 착공해서 30년의 입주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에는 기준 용적률. 발표에 따르면 향후 일산 신도시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300%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일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이 169%거든요. 131% 정도가 상향 조정된 셈입니다. 주상복합 연립주택 또 영구 임대주택의 기준 용적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이러한 기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일산 신도시 전체를 재건축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현재 10만 4천호 규모가 일산 신도시인데 이게 2035년까지 2만 7천호가 추가가 돼서 13만 1천호 규모의 이런 도시로 팽창한다. 뭐 이런 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 발표되고 일산 주민분들의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하다 뭐 그런 이야기 있던데. 기준 용적률이 그런데 300%로 이렇게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아쉽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이다, 이런 반응이 높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준 용적률이 조정이 된 거를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동이나 삼본, 평촌, 뭐 분당 이런 데 비해서 일산이 이렇게 낮게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양시가 이제 좀 가장 낮은데 고양시도 맞춰서 좀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반 시설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탄생 때부터 다른 일기 신도시와 달리 하수도나 학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밀도로 이렇게 설계가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택만 왕창 추가로 이렇게 늘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도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또한 국토부가 5개의 일기 신도시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한 130 내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 적용을 했습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고양 JDS 지구 추가 지정 전략 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10월 15일 오후 2시에 일산 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20층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민 설명회는 경기도가 JDS 지구 경제자유구역 신청 전에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설명회가 잘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 10월 안에도 이 산자부의 경자구역 신청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자구역 신청 놓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이번 신청 너무
또 면적 크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고양시가 신청하는 고양 JDS지구 경자구역 면적이 이제 우리랑 이번에 같이 도전하는 안산, 하동지구 또는 기존의 경기도 경자구역인 평택, 시흥 뭐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거의 10배 정도 면적이 넓거든요. 하지만 이 고양시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1200만 평으로 초안을 잡았다가 영구 용역을 넣기 전에는 800만 평으로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534만 평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 다시 말해서 산자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최대한 밀당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15일 주민 설명회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들어봐야겠네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원마운트 회생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채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생 법원은 오는 11월에 관계인 집회 및 회생 계획안 가결. 자, 이게 이제 원마운트 회생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인데요. 이 절차를 마치고 이 내용이 반영된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원마운트 회생 인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원마운트 부채 규모가 총 3,331억 원,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 중에서 회생 담보권자 75% 이상 또 회생 채권자 66.7%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회생을 위한 1차 요건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상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인데요. 이 금액이 총 1,849억 원, 전체 부채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과반이 넘는 원마운트 상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안 가결 절차에 과연 동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원마운트의 회생이냐 아니면 파산이냐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지난달 19일에 고양시청을 방문해서 원마운트 회생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시와 시의회와 비대위 3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동환 시장과의 면담, 이렇게 총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시에 확실한 대안이 없이 시장 면담은 무의미하다라면서 시장 면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 소속의 한 채권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더라도 그래도 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할 줄 알았는데 라며 좀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남은 한 달 동안 임차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체크에서 한 달 전에 교외선 재개통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된다면서 구 대정역 인근의 대장동 주민들이 대책 마련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죠. 자, 이번에는 구 삼릉역 인근의 원당동 주민들이 건널목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교외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펜스가 쳐지면서 마을이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어르신은 집 앞에 있는 밭에 가는데 3km를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난달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했고요. 고양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 건널목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또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원당동 마을에 최소한 2개의 건널목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도공단은 이미 기존의 건널목 계획이 이게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 검증해 보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 차단기나 또는 지하 통로 등을 만들려면 그 예산을 고양시가 확보해야 된다. 고양시가 추가 예산을 댄다면 공사를 우리가 좀 해주겠다라면서 공을 고양시로 떠넘겼습니다. 고양시가 갑자기 없던 예산을 지금서 마련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법이 난감한 상황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좀 공사가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원당 4구역 배임 의혹,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이 해당 사건을 대변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말씀드렸던 그 핵심 관계자였던 김모 씨가 당시 이제 이동환 시장에게 원당 4구역 문제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구두 승인까지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증언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동환 시장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대변인 이모 씨의 책임하에서 제작 배포됐고, 관련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전 보고받거나 승인 사실이 전혀 없다. 김 씨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 고려를 했겠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모 대변인과 공모해서 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면서 불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네요. 검찰이 밝힌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책임 자체가 그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모 씨의 소관이었고, 보도자료가 이제 허위 보도자료라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실 검증 책임도 대변인에게 있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이 김 씨가 이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하게 되기 위한 원소스를 제공한 건 맞지만, 해당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증거는 없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대변인 이모 씨에게 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 면서 마찬가지로 불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이모 대변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어떤 캠프에서 일단 악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허위사실 퍼뜨려놓고 대변인과 후보를 분리해서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또 이게 전적으로 막 후보자와 이제 공모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늦은 뉴스이긴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사업이 경기도에 의해서 재차 반려됐다고요? 지난 20일에 경기도가 이제 지정 투자 심사를 앞두고 고양시의 백석동 업무빌딩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반려를 통보를 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뭐 그동안 계속 시의원들이랑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작년에 앞서서 이제 재검토를 통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유로 주민과의 수기 과정을 거칠 것,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할 것, 마지막으로 기존 원안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종결하고 이전 사업을 가지고 올 것,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도 이게 되지 않은 상태로 또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자, 2년째 이렇게 이제 반려를 당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이동환 시장이 구상했던 백석 이전 사업은 이거 끝난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원안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 정지 상태인데, 올해 안에 이거를 재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그린벨트 해제가 조건부로 해제됐던 게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한을 넘겨서 사업이 무산되면은 매몰 비용 118억 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도 되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113억 원이요? 네. 예. 배임 책임을 그러면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 매몰 비용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시 설계 용역비 107억 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착수 비용 8,6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 용역 착수 비용 1억 3,100만 원, 교통 영향 평가 3억 3,500만 원,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으로 4,800만 원, 뭐 이렇게 있다고 용역이 다양하네요. 하더라고. 네.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이동환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중단된 사안이거든요. 이대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말 그대로 완전 그냥 공중분해되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굳이 복잡하게 일시정지 시켜놓고 새로운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도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네.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기간이 2026년 5월까지이더라고요. 우선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당장 사업을 재개한다 그래도 남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중간에 네, 네. 일시정지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거 원래대로 치면 10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려면 관급 자재들에 대한 가격 책정하는 것도 수개월이 걸린대요. 앞서 얘기한 요 두 개는 그나마 이제 최종 책임자가 고양시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공기 단축이나 사업 단축 같은 경우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치셔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제 이제 착공을 하려면은 이 사업은 이제 몇 천억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조달청에서 이제 소관으로 공개 입찰을 통한 이제 계약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공공사업들 중에 규모 큰 사업들이 다 올스톱되거나 지금 다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킨텍스 제3자 맞아요. 시장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수의 계약으로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건데 실시 설계 용역하고 또 입찰하고 절차 거치고 이러면 뭐 2년 이상 이렇게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2년이면 이미 아웃인 거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뭐 올해 안에 해야 네, 되는 올해 거네요. 안에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어쨌든 백석 이전만 이거 관철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도. 시의 원래 계획은 경기도 투심만 투심이 통과하면은 투심 통과된 거를 근거로 해서 음. 원안 사업을 취소하겠다 밝혔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예, 전 부시장께서 신념이 있으셔가지고 배임 다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정말 끝까지 정말 알 수 없는 네, 시장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 24일 날 CJ 라이브시티 무산된 K컬처밸리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는 네. 주제로 저희 110회 고향 포럼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관련 영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또 앞선 설명회가 약간 좀 이렇게 잡음이 있게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선출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입장 뭐 이런 게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나누었다라는 형식적인 면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또 거기 오신 청중들도 성숙하게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저희 고향신문이 그동안 취재한 거를 중심으로 이 K컬처밸리와 CJ 라이브시티 무산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을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요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브리핑에 대해서 어느 측에서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가 이걸 이제 추후에 CJ 측에도 혹시 수정할 만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근데 다른 입장을 보내주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리의 기준이 마련되고, 발표자들도 나름대로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아쉬웠던 점이 시도위원들이 토론회를 다들 참석을 안 했어요. 등한시.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 이전 토론회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흐르면서 상당히 곤란한 이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그 발표하신 오준환 도의원 빼놓고는 한 명도 참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시의원 세 분이 그래도 감사하게 나와 주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도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신중하게 계산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후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시도의원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좋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꼼꼼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